안녕하세요. 금융사건 파일 디바달리아입니다. 여러분은 뭔가를 열심히 했는데 뭔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아서 도태되는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가족 일이나 인간관계, 자신의 커리어 등 자기 자신에 대해서든 모든 걸 포함해서요. 답답하고 숨막히는 느낌이 들 텐데요. 이럴 때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고 조언받고 싶은데 막상 내 주변을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다면 어떨까요? 가족도 친구도 연인도 동료도 아무도요. 저라면 무섭고 고독하고 슬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아무데도 의지할 곳이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정말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젊은 청년들이 겪는 청년 고독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2020년 8월 서울 구로구의 한 원룸에서는 몇 날 며칠째 낯선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한 여성이 막 통곡을 하는 소리였어요. 주민들은 여성의 소리에 무슨 일이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무슨 일인지 물어보고 관심을 갖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괜히 오지랖인가 싶기도 하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울음소리는 뚝 끊겼습니다. 이웃들은 이제 좀 괜찮나 보다 라고 했는데 한 달 후 건물 앞에 등장한 건 다름 아닌 119 구조대원이었죠. 바로 이 건물에 살던 30대 여성 A씨가 7평짜리 방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 현관문고리 옆에 몸을 기댄 모습으로 굳어 있었는데 이 안타까운 건 A씨의 죽음이 사망한 날로부터 한참 뒤에나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울음이 끊긴 날로부터 괜찮았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한 달 동안 시신이 부패하면서 악취가 나니까 그제서야 이웃들이 알아차린 거죠.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갑자기 직장 해고에 남자친구와 이별으로 극심한 우울감에 시달린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사망 직전 그녀는 식음을 전폐하고 계속해서 그냥 통곡하는 것뿐이었고 결국 그 상태로 죽음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있는데 그녀의 시신이 방치되어서 부패할 동안 A씨 주변 그 누구도 전혀 이 사실을 몰랐던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 사회에서는 이러한 죽음을 고독사라고 부릅니다. 고독사란 홀로 사는 사람이 혼자 임종을 맞고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대부분 시신이 부패해서 나는 악취나 미납된 월세, 관리비를 받으러 온 집주인에 의해서 신고가 되는 일이 많아요. 심하면은 1년이 넘어서야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오랫동안 방치된 시신은 형체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과거 고독사라는 건 주로 60대 이상의 이 장년층에게만 해당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최근 들어 20, 30대 청년들의 고독사가 급증을 하고 있어요. 인생 통틀어서 가장 사회적으로 활발한 시기, 고독이라는 단어는 청년들에게는 낯설게만 느껴집니다. 사건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2021년 8월에는 인천 용종도의 작은 아파트에서 30대 남성 B씨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방 안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더 비참한 사실은 이 시신이 사건으로부터 무려 2달 뒤에나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유품 정리사들이 현장을 찾았을 때 달력은 6월에 머물러 있었고 또 냉장고 안에는 이미 썩어버린 음식물들이 방치되어 있었어요. 어수선한 방 안 속 눈에 띄는 건 책상 위에 놓여있던 책 한 권. 서른엔 행복해지기로 했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또 2020년 11월 옥탑방에 살던 27살 여성 C씨는 숨진 지 일주일 만에 발견되었습니다. 문틈은 모두 테이프로 막은 상태여서 바로 아랫집에 사는 집주인조차 그녀의 사망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요. 이 시신이 발견된 벽 한쪽에는 잘 될 거야 라는 직접 쓴 메모가 붙어 있기도 했죠.
이 사망 현장을 정리하는 특수 청소 업체에 따르면 청년 고독사의 경우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유품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취업준비서, 자기소개서, 이력서, 그리고 각종 미납된 고지서들. 이 고독사의 가장 큰 원인이 경제적인 문제라는 걸 짐작해 볼 수 있겠죠. 물론 경제난, 취업난 등의 이유로 우울에 빠진 청년 세대의 문제는 오래전부터 심각한 문제이긴 했어요. 최근엔 20, 30대 우울증 환자 중 40% 이상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하는 사례들이 더욱 안타까운 건 바로 고독이라는 키워드 때문입니다. 2021년 4월 서울 한 지하방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남성. 그는 가족들과 불과 100m 거리에서 떨어져서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가족들은 그의 집에서 단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다고 해요. 심지어 사망 소식이 전해지고도 모습을 드러내는 이가 없었고요. 가족조차도 그의 죽음을 외면하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마찬가지로 30대 남성 D씨 역시 가족과 연락이 완전히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그는 공장 일을 하면서 꾸준히 월급을 받고 있었는데 빚이 있었나 봐요. 이 막대한 빚을 갚기에는 너무 역부족이었고 끝내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후에 유품정리사 말에 따르면 그가 남긴 보험증서를 전달하기 위해서 D씨의 어머니에게 연락을 했는데 그의 어머니 말이 그냥 좀 찢어버려요 라고 했습니다. 덧붙여서 실제로 유가족은 유품을 찾아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하고요. 고독사를 맞는 청년들은 저마다의 모종의 의로 가족과의 사이가 틀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마음의 병이 시작되는 거죠. 여기에 친구, 직장 동료, 이웃 등 누구와도 마음을 나눌 상대가 없다면 더더욱 안쪽으로 고립될 거고요. 2023년 7월에는 충남 천안시 소방서에 다급한 출동 요청이 내려졌습니다. 현장을 가보니 22살의 젊은 남성 이 씨가 집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겁니다. 옆에는 유서가 남겨져 있었어요. 잘 살아보려고, 잘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인생을 바꿀 순 없었어. 일단 경찰은 유가족에게 연락하고자 했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씨에게는 유가족이 없었어요. 그는 생후 2개월의 나이에 보육원에 맡겨진 뒤 줄곧 그곳에서 성장해 왔거든요. 그러다가 2년 전인 2021년에 성인이 되고 자립에 나섰지만 불과 2년 뒤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죠. 이 씨는 대학에 진학을 한 상태였지만 머지않아 자퇴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벌고자 했는데 그마저도 그만둔 뒤 결국 방 안에 틀어박히게 됐죠. 사실 그는 그 전에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친할아버지를 찾아가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를 손자로 받아주지 않았고 그렇게 또 사회에 고립되어 버렸어요. 그가 생활했던 보육시설 원장은 이 씨의 죽음이 믿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이 씨는 보육원에서 친구도 많고 그 누구보다 활발한 성격이었거든요. 보육원을 나와서도 친구들과 줄곧 연락을 주고받았고요. 하지만 그는 이 남몰래 홀로서기에 대한 부담과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상 부모의 도움을 받는 평범한 20대 초반의 청년들에게도 독립이란 서툴고 어려운 겁니다. 평생 보육시설에 살다가 덩그러니 세상 밖에 나온 경우에는 더 험난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들을 위한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법적 체계를 갖추고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단지 돈만으로 외롭고 어려운 자립 청년들을 위로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사실 정말 절실한 거는 심리적인 지원이거든요. 특히 자립 청년들의 경우 어릴 때부터 공동체 생활에 익숙해진 경우가 많잖아요. 같이 밥 먹고 잠자고 모든 걸 함께 했으니까. 근데 단지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당장 시설에서 나가야 한다는 현실은 큰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실제로 이 자립 청년들을 추적한 결과 불면증, 우울증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런 아픔과 고민들이 쌓이고 쌓여 끝내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에서는 이처럼 외부 관계를 단절한 일명 은둔 청년이 약 21만 명 정도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근데 미처 파악하지 않는 사례들을 합쳐보면은 한 50만 명 정도라는데요. 이게 엄청난 수치죠. 은둔 청년들은 스스로의 미래를 굉장히 암울하게 인식하고 그러면서도 쉽게 도움을 청하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은둔 청년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먼저 1인 가구의 급증, 그리고 연이은 취업 실패로 인한 상실감,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 자리 잡지 못한 청년들을 실패자로 낙인 지어버리는 사회의 분위기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많은 청년들이 자기 개발에 힘을 쏟지만 가정환경이나 빈부격차 등으로 취업 시장에서 도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오는 좌절감이 그들을 짓누르는 거죠. 꼭 취업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학창 시절 인간관계에 대한 트라우마나 혹은 불우한 가정 환경으로 은둔형 청년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 언론사에서 한 유품 정리 업체를 취재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창고에서는 미처 찾아하지 않은 사망자들의 신분증이 다수 발견되었는데요. 이게 87년, 91년, 98년, 99년생 모두 고독사한 청년들의 나이입니다. 너무 젊지 않나요? 그래서 이미 유품정리 업계에서는 청년 고독사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인지한 지 오래입니다. 노인의 경우 지 자체에서 생활 반응 등을 검사하는 돌봄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데 청년은 젊다는 이유로 여전히 제도 밖에 놓여져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발견이 늦어져서 시신 훼손 정도도 정말 심각하죠. 그들은 대부분 좁은 원룸이나 고시원에서 부패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침대 매트리스, 책상 하나가 전부고 식재료가 있어야 할 곳엔 인스턴트 제품들 뿐. 그리고 옷이나 신발은 이 비닐봉투 하나에 다 들어갈 정도로 단출한 삶. 대신 벽면에 빼곡하게 붙은 포스트잇 속 자기계발 문장들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더욱더 먹먹하게 만듭니다. 청년 고독사에 대한 사회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자 지난 2021년 정부에서는 일명 고독사 예방법을 내놓았는데요. 여기에는 청년 구직 지원 프로그램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고독사한 청년들, 그들은 분명 환영 속에서 이 세상에 태어났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이 비극에는 우리 사회의 소외와 단절, 무관심이 깔려 있어요. 아직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청년들이 자신감을 갖고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독사로 발견된 한 청년의 이야기로 오늘의 금연 사건 파일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요. 남자는 사망 17일 만에 발견되었어요. 그런데 그의 휴대전화에는 유일하게 문자 메시지 한 통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스팸 메시지였죠. 그는 거기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 메시지는 어쩌면 그가 할 수 있는 나름의 소통 창구이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 금연사건 파일 디바달리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연사건 파일 디바달리아입니다. 2017년 8월 10일 경기도 성남시에서 한 건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신고자는 성남 주민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A씨였는데요.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생활비를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달 생활비를 받으러 오던 한 주민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오질 않는 거예요. 걱정이 좀 돼서 A씨가 직접 그분의 집을 찾아갔지만 역시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평소엔 이런 일이 전혀 없었어서 실종이 의심되었는데요. A씨가 말한 그 주민 누굴까요? 그녀는
김 씨라는 당시 49세 여성이었습니다. 한 가지 특이점이 있다면 그녀는 일반인들에 비해서 지적 수준이 조금 떨어졌어요. 그렇다고 정확한 진단을 받은 건 아니었고 또 일상생활에서 문제는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에게는 함께 살고 있었던 동거남이 있었는데요. 신고 접수를 받은 경찰들은 동거남을 찾아갔고 김 씨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젠지를 물어봤어요. 근데 놀랍게도 돌아오는 대답이 무려 한 달 전인 7월 14일. 왜 그 사이에 신고를 하지 않았는지가 궁금한데요. 동거남은 김 씨가 원래 평소에도 집을 자주 나갔고 또 오랫동안 연락이 되지 않은 적이 많았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싶어서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난 한 달간 김 씨에게서는 통화 내역이나 카드 사용 기록 같은 상할 반응이 전혀 없었고 특히나 김 씨에게는 혈압 문제로 매일 약을 먹어야 했는데 약을 타간 기록도 없었어요. 김 씨의 마지막 휴대전화 위치 기록 역시 실종일인 7월 14일에 멈춰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곳은 상남에서 꽤나 떨어진 남양주예요. 김 씨와는 아무런 연고지가 없는 장소였죠. 여기까지 사건을 파악한 경찰은 심상치 않음을 감지했고 이 사건을 단순 실종이 아닌 강력 사건으로 전환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동거남이 김 씨를 마지막으로 본 건 7월 14일. 그런데 그 장소가 아주 뜻밖의 곳인데요. 바로 경기도 성남시에서 5일마다 한 번씩 열리는 모란시장이었습니다. 동거남은 이날 김 씨와 함께 이 시장을 찾았대요. 근데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김 씨가 돌연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하지만 동거남은 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곳에는 김 씨의 친한 지인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녀는 평소 시장에서 약 20명 정도 되는 사람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그 모임에 갔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경찰은 김 씨의 마지막 목격지인 모란시장을 중심으로 탐문 수사를 진행했죠. 그리고 평소 김 씨를 알고 있던 지인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들 사이에서는 한 가지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어요. 김 씨가 동거남의 폭력에 못 이겨서 도망을 갔다는 내용이었죠. 여기에 더해 어쩐지 지난번에 봤을 때 얼굴에 상처가 있더라 라는 내용도 덧붙여졌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상한 건 따로 있었는데 원래 소문이라는 게 그렇지만 정작 김 씨에게서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동거남에게 폭행을 당했다 얘기에 대해서 직접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경찰은 소문의 근원지를 찾으려고 했지만 다들 그냥 어디서 들었다 얘기만 할 뿐 직접 그녀에게 들었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또다시 동거남을 찾아갔죠. 그에게 그냥 사실을 확인할 참이었거든요. 그러나 그는 너무도 황당하고 억울하다는 반응인 겁니다. 자신은 결코 김 씨에게 폭력을 휘두른 적이 없고 이거 다 헛소문이다 라면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저 그 소문 누가 퍼뜨렸는지 알 것 같아요. 동거남이 지목한 사람은 바로 56세 여성 이 씨. 그녀는 실종자 김 씨가 평소 모란시장에서 어울리던 지인 중 한 명이었는데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언니 동생 하면서 거의 친자매 수준으로 붙어 지냈던 사이였다고 해요. 그 기간이 무려 10년 정도였고요. 동거남이 말하길 자신이 과거 이 씨와 다툰 적이 있었는데 그 후로 이 씨가 줄곧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밝혔죠. 바로 이 씨를 찾아간 경찰. 이 씨는 꽤나 담담합니다. 그녀는 지난 7월 14일 자신이 모란시장 입구에서 김 씨를 만났다고 증언했습니다. 김 씨가 실종된 바로 그날이죠. 그리고 이때 김 씨는 이 씨에게 당분간 경기도 광주에서 지낼 거라는 말을 남겼다고 해요. 그로부터 다시 5일이 흘러 장날이던 7월 19일, 김 씨는 또다시 모란시장에 나타났다는데요. 그때도 역시나 동거남을 피해서 여전히 경기도 광주에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쭉 김 씨를 보지 못했다는 게 그녀의 주장. 즉, 모란시장에서 떠돌던 소문의 진원지는 바로 이 씨였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들어서는 전혀 이상할 게 없잖아요. 하지만 경찰은 그중 한 가지 사실에 주목했어요. 김 씨가 7월 14일뿐만 아니라 7월 19일에도 모란시장에 나타났다는 내용이었죠. 그치만 이날 김 씨를 본 사람은 이 씨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김 씨의 휴대전화는 이미 7월 14일 이 남양주에서 꺼진 이후로 단 한 번도 켜진 적이 없었고요. 물론 이 씨가 말한 대로 그녀가 경기도 광주 지역에서 숨어 지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해당 지역을 수색도 진행했지만 그곳에서도 이 김 씨의 흔적은 전무했습니다. 이에 수사관은 이 씨의 진술에 의심을 품기 시작했죠. 이 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경찰은 평소 모란시장에서 이 씨, 김 씨와 어울리던 지인들을 통해서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 씨는 성남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서울 강북 지역에 살았는데 굳이 5일장이 서는 날이면 모란시장을 찾아서 모임에 참석했던 거죠.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죠. 특이한 건 그녀가 항상 20대 아들과 동행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들은 딱히 직업도 없었고 그는 어머니를 위해서 렌터카를 빌려서 성남까지 직접 어머니를 데려다 주었다고 해요. 빠지지 않고 매번이요. 그 정성이 정말 대단한데요. 한편 이 씨의 남편은 강원도 철원 지역에서 홀로 지내면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 씨와 김 씨의 관계가 다소 독특해요. 주위 사람들은 이 둘이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마치 주인과 하녀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 씨는 자신보다 7살이 어린 김 씨, 특히나 일반인보다 다소 어리숙한 그녀를 부려먹는데 익숙했어요. 사다 달라, 갖다 달라 이렇게 사소한 심부름은 물론이고 다소 무리한 부탁을 하기도 했죠. 그중 하나가 명의를 빌려달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김 씨의 실종이 있기 1년 전인 2016년 5월 이 씨는 자신의 아들에게 차를 사주고 싶었나 봐요. 그런데 정작 본인 앞으로는 빚이 많으니까 이 김 씨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차를 사고 싶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죠. 이에 김 씨가 거절하면서 둘 사이가 다소 어색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인 2016년 6월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번 건은 좀 더 심각해요. 이 씨가 김 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저금통과 옷 그리고 생활용품을 훔쳐서 나온 거죠. 이 일을 알게 된 김 씨의 동거남이 절도죄로 이 씨를 신고했고 결국 그녀는 입건되어서 1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이게 확실히 정상적인 관계는 아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김 씨의 동거남과 이 씨의 관계가 안 좋아진 사건이 있었는데 어느 날 집에 돌아온 김 씨가 동거남에게 고민을 털어놨는데 그 내용이 참 가관이에요. 이 씨 언니가 나한테 남자와 성관계를 강요했다라는 겁니다. 이 황당한 이야기에 당연히 동거남은 이 씨를 찾아가서 항의했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서요. 그 후로 둘 사이는 완전히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이 씨의 입장을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그녀는 절도에 대해서는 나 억울하다 이렇게 피력했는데요. 집에는 내가 침입한 게 아니라 김 씨가 집에 있는 물건을 가져다 달라고 해서 난 그저 심부름을 한 것뿐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지만 그녀가 입건된 걸로 봐서는 이건 이 씨의 일반적인 주장일 확률이 높아요. 또한 성관계 강요에 대해서 이 씨는 금시초문이라면서 잡아뺐는데요. 다만 자기와 김 씨는 가끔 함께 강원도에 있는 자신의 남편 집에 놀러 간 적이 있는데 이 씨의 남편 집이요. 이때 셋이 함께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잠도 한 공간에서 잤다고 해요. 그 과정에서 김 씨가 뭔가 오해를 한 것 같다라면서 딱 잡아댔습니다. 그래도 어딘가 석연치 않은데요. 우선 현재 김 씨의 행방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그래서 경찰은 7월 14일, 그러니까 김 씨가 실종된 날 이 씨의 행적을 확인해 봤죠. 낮 12시 30분, 이 씨는 아들과 함께 렌터카를 타고 모란시장에 도착을 했고
그로부터 약 2시간 뒤인 오후 2시 30분, 이번에도 강원도 철원에서 이 씨의 휴대전화 신호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남편을 만나러 간 듯 보였는데요. 경찰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들의 이동 경로를 지도를 그려봤죠.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 동선에는 정확히 남양주가 걸쳐져 있었습니다. 김 씨의 휴대전화가 꺼진 바로 그 장소요. 이에 경찰은 이날 운전대를 잡았던 이 씨의 아들을 소환했습니다. 그리고 7월 14일에 너 어디서 뭐 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수상한 반응이 나와요. 그가 갑자기 나는 강원도 철원 지역에는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진술을 들은 경찰은 철원으로 가는 길 혹은 철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게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이 씨의 남편이 살고 있는 철원 시골집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경찰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24시간뿐. 이 사이에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의외로 이 씨의 남편은 수사에 꽤나 협조적인 자세였습니다. 집안에서도 딱히 수상한 점들은 발견되지 않았고요. 이 경찰의 촉이 틀렸던 걸까요? 그렇게 수색이 막바지에 이를 무렵 돌연 이 씨의 남편이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한 뒤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긴 경찰이 그를 찾으러 돌아다녔고 그 결과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헛간에서 이 씨의 남편이 발견되었는데 놀랍게도 그곳에서 스스로 목을 맨 채 숨진 상태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이 씨 남편의 죽음. 이로써 수사의 화살은 남은 이 씨와 그녀의 아들에게 향했죠. 그럼에도 둘은 연신 김 씨의 실종은 모르는 일이라면서 막 잡았대요. 하지만 둘을 분리해서 따로따로 조사에 들어가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각각 엄마와 아들에게 아들이 다 불었다, 엄마가 다 불었다 이렇게 말하자 그제서야 자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드러난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이 씨 모자는 사건 일주일 전부터 김 씨의 살해를 공모했어요. 그리고 문제의 7월 14일 둘은 모란시장 앞에서 김 씨가 나타나길 기다렸죠. 잠시 후 김 씨를 맞닥뜨린 이 씨는 할 이야기가 있다면서 그녀를 렌터카 안으로 유인했고 그곳에서 평소 둘이 즐겨 마시던 믹스 커피 한 잔을 건네줬습니다. 이 커피 안에는 수면제가 무려 20알이나 녹아 있었죠. 그것은 평소 이 씨가 지병으로 처방받아온 약이었는데 그중 수면제 약만 따로 골라내서 모아뒀던 겁니다. 김 씨는 커피를 마시고 얼마 뒤 정신을 잃었고 그녀를 태운 차는 곧장 철원으로 향했어요. 그 사이 이 모자는 남양주에서 김 씨의 휴대전화를 껐고 약 2시간 뒤 철원에 도착했을 때도 여전히 김 씨는 수면제에 취해 있었습니다. 이때 아들이 김 씨를 등에 업고 집에서 약 1km 정도 떨어진 밭으로 갔어요. 그리고 미리 파둔 구덩이에 그녀를 던졌고 아들과 남편은 거침없이 흙을 덮었습니다. 실제로 경찰이 이 씨 남편 밭을 파내자 약 50cm 깊이에서 김 씨의 시신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굽히고 이렇게 옆으로 누운 상태로 숨져 있었는데 더욱 끔찍한 사실은 이 김 씨의 폐에서 흙이 검출되었다는 거예요. 즉 생매장을 당했다는 거죠. 이는 이 씨 아들의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김 씨를 업고 가는 동안 귓가에서 그녀가 숨을 쉬는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거든요. 미약한 신음소리였던 거죠. 그럼에도 산 사람을 구덩이에 넣고 그 위로 흙을 덮어버린 거였어요. 이렇게까지 잔혹하게 사람을 죽인 이유가 너무도 궁금한데요. 이들의 살인 동기는 정말 황당하게도 본인들의 평판을 위해서였습니다. 앞서 이 씨가 김 씨에게 성관계를 강요했다는 사실 기억하시죠? 이 모든 것은 이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사실 당시 이 씨는 강원도에 사는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딱히 구실도 없고 무엇보다 그냥 이렇게 이혼을 하면은 위자료도 얼마 못 받을 처지였던 거죠. 그래서 떠올린 게 평소 만만했던 김 씨를 이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김 씨를 강원도의 집에 데려가서 셋이서 술자리를 가지고 자신의 남편과 성관계를 하도록 시키고
이를 구실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할 생각이었던 거예요. 이게 평범한 사람이라면 절대 통하지 않을 방법이었겠지만 하필 김 씨는 지적 능력이 조금 떨어졌고 그리고 이 씨의 언니 말이라면은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이 씨의 남편과 결국 성관계를 맺게 되었죠. 그런데 이 뜻하지 않는 걸림돌이 생겨버린 거예요. 곧바로 김 씨의 동거남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근데 이 김 씨가 진짜 두려운 거는 경찰의 신고가 아니었어요. 바로 자신이 공들여 쌓은 모란시장 인맥에 소문이 날까봐 걱정이 된 거예요. 그렇게 결국 그녀는 김 씨를 살해해버리기로 합니다. 너무도 하찮고 얄팍한 생각이죠. 그렇다면 이 씨 남편은 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걸까요? 그는 자신이 김 씨와 성관계를 가지고 들통난 게 두려웠던 겁니다. 근데 마침 아내가 수면제를 먹인 김 씨를 데려왔고 그녀는 남편에게 그녀를 죽이지 않으면 당신은 성범죄자로 처벌받는다면서 막 겁을 줬던 거예요. 여기에 넘어간 남편이 그녀를 도와서 김 씨를 세상에서 지워버리기로 결심한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 씨가 남편과 이혼할 명분을 갖기 위해서 김 씨를 시켜서 남편과 성관계를 갖게 했고 얼마 안 가서 김 씨의 동거남이 알게 되니까 모란시장에 10년지기 친구를 성관계시켰다는 소문이 날까봐 김 씨를 죽인 거예요. 그리고 남편에게는 너도 성폭행범으로 몰리기 싫으면 너도 지금 죽여! 이렇게 김 씨를 죽이게끔 꼬드긴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아들은요? 이 가족 중에서 정신이 멀쩡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던 걸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이 모자 관계가 다소 독특한데 아들은 어릴 적 엄마와 떨어져서 살다가 성인이 되어서 함께 살게 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런지 엄마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컸었던 거예요. 유년기에 채우지 못한 애정 결핍에 더해 이 씨의 가스라이팅이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엄마의 꼭두각시가 되어서 함께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던 거죠. 그야말로 온 가족이 합세해서 10년지기 친구를 생매장한 너무도 참담한 사건이었습니다. 2018년 4월, 이들 모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범행을 공모하고 주도한 이 씨에게는 징역 22년, 아들에게는 징역 15년이 선고되었어요.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자가 단지 자신들을 곤란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사망케 만들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씨 모자는 여기에 불복해서 바로 항소했어요. 그 결과는요? 2018년 8월에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오히려 이들의 형이 늘어났습니다. 이 씨에게는 징역 30년, 아들에게는 징역 18년형이 확정되었어요. 특히 이 씨가 이혼 소송을 목적으로 김 씨를 이용했다는 점이 괘씸하게 여겨졌습니다. 또한 숨진 김 씨가 과거 이 씨 부탁을 몇 번 거절하자 여기에 반감을 품고 그녀를 살인한 점도 인정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피해자를 막 하인처럼 부려먹다가 어느 순간 반발을 하니까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너무도 악랄하죠. 그리고 자신의 평판도 좀 걱정이 되었고요. 한편 이 사건이 해결되기까지 큰 공을 세운 이가 있습니다. 바로 최초로 김 씨의 실종을 인지하고 즉각 경찰에 신고한 사회복지사 A씨. A씨의 신고가 없었더라면 어쩌면 이 씨는 지금도 모란시장에서 살인자의 미소를 짓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죠. 경찰은 이번처럼 주변에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빠른 신고가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고요. 특히나 실종의 경우 초동 수사의 중요성은 100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쪼록 한 사람의 인권을 유린하고도 모자라 목숨까지 앗아간 범인들이 뼈저리게 죄를 뉘우치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디바달리아였습니다.